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수출이 좋으니까 좋은데 그 속에 보면은 수요가 지금 살고 있나요? 수요가 안 살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다 보면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되면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피격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또 교수님이 국제 경제학자이시니까요. 이게 미국 대선과 그다음에 향후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국제 경제학자는 국제 정치학자와 좀 달라가지고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정치학자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걸 100%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현재 상황을 그냥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정도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도 다 이미 동의하시잖아요. 아, 상황 끝났다. 게임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그 트럼프 2.0이 시작된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건데 저도 뭐 거의 99.9% 일단 동의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도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계속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치매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 이름을 바꿔 부르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계속 후보 교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막 정말 영적인 서사시와 같은 그런 이 사진이 너무 잘 찍혔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도 되지만 어쩌면 그 하늘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뭐 미국 대통령은 이미 그 어떤 그 절대자 누가 이미 이렇게 찍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저도 뭐 정도로 트럼프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당선이 안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해도 이제 와서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죠. 이제 질 게 너무 뻔하니까 그 누구도 선뜻 그래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나 후보에서 나오겠어 이렇게 해도 들어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들어가도 또 질 것 같아서 거의 상황이 이제 거의 한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되게 좀 크게 기울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슷한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딱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 그냥 두 번째가 또 미국은 간접선거잖아요. 이게 주마다 사실은 전체 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잘해도 전체 지지율이 올라도 사실 간접선거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이게 경합이 되는 주들이 있는데 그 주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라면서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피격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펜실베니아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각 변동이 이런 데서 일어난 건 좀 크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쩌면 그런 피격 사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똑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럼 그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딱 귀가 똑같이 관통이 되면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났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번쩍 일어나서 이거 잠깐 기다려. 이제 나가 싸우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미국인들이 특히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 않았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그러니까요. 저런 액션을 취할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일 좋은 상황이 연출된 거고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런 상황이 연출돼도 그분한테 유리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이분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 후반대에서 지금 9천만 원 초반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당선되면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뭐 비트코인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 뭐 사기야 뭐 이렇게까지만 하던 옛날에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2021년인가 뭐 그 정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완전 입장 바꿔가지고 그래 비트코인 이거 지지하는 사람은 날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막 당선되면 내가 뭐 결제 허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이게 뭐 우리 그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가 거래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상거래에서 이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최근에 뭐 그래 비트코인 가격이 또 막 오르고요.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주식 가격이 또 동달아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럼 비트코인 가격 혹시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인가요? 저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게 비트코인이 그냥 일부의 뭐 소위 투기 세력이 뭐 그냥 도박 차원에서 뭐 아니 투기 차원에서 이렇게 뭐 만들고 거기에서 뭐 자기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뭐 여기 채널에 와서도 우리가 거대한 그 4가지 뉴 노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 현재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만 년 역사 중에 29만 년을 원시 수렵인으로 살다가 12,000년 전에 이제 농업 사회로 갔다가 그래도 18세기 중엽에 산업 사회로 갔다가 지금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환할 때마다 화폐가 바뀌어요. 농업 사회로 가면서 그전에는 화폐가 없었죠. 그야말로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업 사회로 가면서 뭐가 됐어요? 실물 화폐가 생긴 거예요. 커머디티 만이라고. 그게 뭐 금화, 은화 뭐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사회로 넘어가니까 요즘 얘기하는 그 명목화폐, 법정화폐가 생긴 거예요. 그 지폐,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가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정부가 이거 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믿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치의 저장도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떤 물물 교환을 할 때 중간에 매개 수단으로 쓰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회계의 단위라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디지털 커런시는 이제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디지털 신호로 만드는 그런 화폐인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정부가 이거 돈이야?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내가 자산 증식도 하고 내가 갖고도 내가 가치 저장도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최근에 어때요? 2008년도에도 엄청나게 돈을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미국부터 막 돈을 엄청나게 시장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내가 현금 갖고 있다가 내가 실질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 이거 아니지. 이렇게 돼버린 거. 또 뿐만 아니라 이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그 소위 자유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생각하면 아 이거 내가 시장에다가 아니면 은행에다 돈을 맡겼을 때 내가 내 거래 내역이 너무 다 그대로 다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그 어떤 암호화폐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대적인 큰 흐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다. 이미 벌써 15년이 흐른 거잖아요. 2018년, 19년에 그때 나왔으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이미 뭐 현무 ETF도 현재 거래되고 있고 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좀 갈 거라고 이제 보는 중요한 이유고 또 한 가지는 나오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이제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도 있는데 그거에 등장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 개인이 한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명목화폐보다 더 사실은 중앙정부가 더 돈을 더 양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거래 내역을 더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더 이게 더 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얼마나 이제 커질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결국은 공급은 딱 2,300만 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2,000만 개 이상 다 채굴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공급은 거의 없다고 치고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수요가 보면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있죠 생각하면 계속 그동안 뭐 부채 위기 일어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결국은 달러로 자기들이 계속 돈을 빌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달러 가치가 막 변화하고 금리가 올라오고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확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해야 되는데 자기네 통화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이 비트코인이 정말 괜찮지 않은가. 엘살바도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자꾸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더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입장 생각, 투자자들의 입장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할 때 자꾸 이걸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꾸 더 모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도 지금 뭐 약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일부 기업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실제 상품을 사고 팔잖아요. 그게 자꾸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통화 가치가 거의 매년 제 기억에는 그 한 7% 정도씩 계속 상승해요. 한 10년 정도 되면 2배 정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냥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그렇죠. 값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일이 없어도 달러 표시 비트코인 값이 10년이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수요가 한 5배 정도 늘어난다고 치면 2 곱하기 5 하면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그쪽으로 막 몰빵을 해가지고 뭐 엄청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거대 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중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관세 더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더 높죠. 일단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전체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뭐 우방국이라도 다 포함해서 10% 그
관세율을 다 높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보호무역주의로 더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동안 계속 뭐 탈세계화 얘기했는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2018년 뭐 이제 취임하고 나서 막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이제 중국 대리기 플러스 해가지고 탈세계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메가를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추진을 했잖아요. 그게 당시만 해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임즈에 그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당시만 해도 자기가 이 워싱턴 생리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처음에 좀 약간 좀 주춤주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천하의 도널드 트럼프라도 그렇게 막 밀어붙이더라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하냐. I know everybody. I know everything. 내가 이제 다 알아. 내가 가면 바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뭐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 제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중 견제 정책 압박 어떻게 하고 있죠? 또 기껏 하고 있는 것이 뭐 그동안 이제 시작했던 게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술 전쟁 해가지고 주로 뭐 반도체 칩스 액트 있잖아요. 사이언스 앤 칩스 액트라든가 IRA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저감법 뭐 이런 걸 하면서 주로 해온 것은 뭐냐면 주로 미국 내에 주로 이러한 최첨단 디지털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우리 우방국이든 그 어느 나라든 중국에 수출을 하지 마라. 그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단 반도체 기술에 관련된 거는 투자도 하지 말고 그쪽으로 기술 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정도고요. 사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상품에 대한 어떤 관세율을 높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주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어서 들어오게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그런 어떤 최첨단 상품을 좀 막는 정도 했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앞으로 중국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려고 할까요?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사실은 뭐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에 이제 발발했잖아요. 그 2008년 말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베어스턴스나 뭐 레만 브라더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요새 이제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래도 건재했던 나라가 이제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인프라 투자하고 정부 지출 막 늘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막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난해 이제 5.1% 성장을 했고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국제기구에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우리 외부에서는 그게 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너무 정부 주도형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경제 운영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 말도 맞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그 탈세계화 움직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역이 전 세계 GDP 대비 그 무역 규모가 늘지 않고 정체하거나 약간 줄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규모로 볼 때, 물론 GDP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의 중국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탈세계화 때문에 일단 경제 성장이 좀 주춤해지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막 때리면서 다시 또 더 주저앉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도널드 트럼프 2.0이 딱 등장하면서 더 센 놈이 이제 더 강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굉장히 중국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그래도 수혜받을 산업과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경제가 이제 어려운 우리나라가 현재로서 보면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에요. 뭐 그거는 뭐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등장하기 전만 해도 이제 미국이 단연코 제일 수출 시장이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뭐
한 20년 가까이 계속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을 해요. 올해 어쩌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정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수출이 그만큼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을 통한 미국 같은 게 큰 시장으로의 우회 수출이 잘 안 될 거라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더 이제 계속 이제 주춤해질 거기 때문에 중국 내수 경기가 자체가 또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부터의 그런 어떤 최종재 같은 수출도 수입도 잘 못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간재를 그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미국 같은 시장으로 수출하는 그것도 잘 안 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종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방식의 수출도 아무래도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고도 성장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일본을 막 따라잡기 하고 나중에 추월을 하잖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계속 따라잡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를 계속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어쩌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 왔어요.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이미 뭐 추월한 분야도 많죠. 뭐 태양광이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지금 막 자율자동차나 이런 거 다 지금 추월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중국이 그냥 계속하면 이제 추월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뒤처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2등 국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딱 견제를 세게 해주니까 우리한테 이제 시간을 벌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4년 하반기 지금 중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지난해 GDP 성장률로 보면 한 5.1%라고 했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못할 거다. 지난해 이제 그렇게 많았던 거는 뭐 기저효과도 있고요. 올해 뭐 4.6이라. 올해는 그렇죠. 지금 뭐 그 사실 IMF는 아직 그 소위 리바이스 된 그 어떤 그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월드뱅크는 이제 전망치를 이제 이제 수정해서 내놨어요. 연초에는 4.4%인가 했는데 이걸 갖다 4.6% 이렇게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대부분은 뭐 IB에서도 뭐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보면 내수에 있지 않고 거의 수출이에요. 수출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있나요? 예, 엄청나게 좋아져요. 사실? 그건 사실이다. 왜 좋아지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는 위안화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중국 상품이 더 싸지니까 경쟁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보면 내수가 너무 나쁘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이걸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지금 보니까 뭐 알리테무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거 원가도 안 되는 걸 막 팔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큰일 났다 이러는데 지금 뭐 유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싸게 밀어내기 하고 있냐. 이거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지금 살아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내수가 아니라 거의 외부적인 수요, 그러니까 외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수출. 이게 굉장히 많이 두 자릿수로 막 계속 몇 달치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연초보다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그게 이제 전반적인 미국 경제도 사실 올해 보면, 지난해에 2.5%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뭐 2% 남짓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월드뱅크 그 수정 전망치 보면, 미국이 올해 다시 또 2.5%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중국 거 수입 안 하려고 해도,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전반적인 그 글로벌 수요가 중국 제품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율 효과도 있고 밀어내기 효과도 있고 글로벌 어떤 경제가 생각보다 좀 좋아지는 효과 때문에 수출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알리테무 같은 중국 커머스가 저가 공수라 한국 시장에 지금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밀어내기를 하는데 사실 알리테무가 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는 사실은 뭐 2022년인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 늦게 이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 내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눈을 밖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 시장이 앞으로 계속 이제 블락킹을 당할 거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로 계속 이제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이고 그리고 또 가까운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수출이 좋으니까 좋은데 그 속에 보면은 수요가 지금 살고 있나요? 수요가 안 살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다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이게 그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경기가 사실 2021년 중반 이후에 계속 꺼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밑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수를 보면은 이제 보통 투자 수요가 있고 이제 소비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 수요가 있는데 투자 수요는 투자 수요대로 그 속을 보면 건설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꺼지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건설 투자 수요가 살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내수가 살지 못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오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소비자들이 입장에 생각하면 가게 입장에 생각하면 자기가 사실은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이제 샀는데 뭐 한 채 사는 사람들, 두 채 사는 여러 사람 다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빚내서 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값이 도리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수요도.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보면 뭐 국내 고용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실제 뭐 실업률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외형은 그럴듯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중국 인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데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있었는 지가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좀 잘 안 잡힌 건가요? 안 잡힌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지표를 제가 뭐 여기 이제 가져오진 못했는데 제 채널에서는 그걸 다 보여드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거 보여드리다 보면 매일 끊길 것 같아서 가져올까 말까 하다 안 가져왔는데 지금 전 그 건설 투자 수요가 도리어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적인 그 건설 경기 자체가 지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중국의 경우에는 이 건설 경기를 살려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하면 그 속에 보면 건설 투자가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가 있거든요. 중국은 설비 투자와 R&D 투자로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가니까 과잉 생산이 돼서 또 우리나라랑 다른 전 세계로 막 밀어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이제 반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하나 지금 연구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 개발은행 ADB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ADB 용역을 하고 있는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그쪽에 이제 그 ADB 이제 그 스태프 이제 박모 박사하고 한국인이에요. 같이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녁 먹을 때 같이 이제 참여한 사람이 ADB 그 중국 북경 오피스의 레프레젠터티브더라고요. 그쪽 대표로 나와 있는 친구가 같이 이렇게 중국 경제 현황 이런 저런 얘기했는데 뭐 얘기가 지금 뭐 수출을 많이 이렇게 막 밀어내게 했는데 그게 어쩌면 97년 외환위기 때 뭐 태국이나 한국이 뭐 밀어내게 한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만 이제 중국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거함이 수출 밀어내게 하니까 반발이 심하다.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제학자 중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스틴 린이라고 그 북경대학의 교수이고 거기에 그 현재 학장이에요. 사실은 뭐 남남경제협력 연구소 학장이기도 한데 이분이 누구냐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치프 이코노미스트였어요. 이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뭐냐면 이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대표 경제학자인 거예요. 제일 이제 그 고위급이고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월드뱅크가 뭐 여러 가지 뭐 수정 전망치를 내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치프 이코노미스트가 거기 총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북경에 지금 돌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뭐 중국 경제가 뭐 피크 차이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곧 망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반박하는 글을 써가지고 저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 ADB 그 박모 박사가.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거기서 얘기는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소비 그냥 막 살려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를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 수익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중국이 그래서 어쩌면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생각하면 정부치 확 늘려가지고 부동산 경기 확 띄울 수도 있죠.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당장은 또 뭐 꽃감이 빼는 게 막 당장은 뭐 달 수 있어도 그게 나중에 마치 사람이 그 어디 병원에 갔더니 몰핀 하나 주거나 뭐 이렇게 뭐 링거에 한번 먹여가지고 맞춰가지고 그 잠깐 반짝하게 살아나게 하는 정도로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떤 분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부활한다고까지는 보지 않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인구 고령화고 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또 뿐만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라고 젊은 인구 있잖아요. 네. 실제 생산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그 인력이 절대 수도 줄고 있고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어요. 중국도 혹시 뭐 저출산으로 가고 있나요? 저출산이죠. 출산율, 합계 출산율 1.00대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0.72명이고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생각보다 높잖아요. 미국이 1.5명인가 6명인가 뭐. 거기는 1.5 이렇게 되는데 네. 중국은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그 아시아 개발은행하고 그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가 이 주제예요. 결론이 따라간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따라간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저스틴 린 그 교수는 그에 대한 반박문을 저희 거를 미리 본 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박을 이제 조목조목 했더라고요. 전 그거에 대해 조목조목 더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분 얘기가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대응을 해서 중국 경제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구가 이렇게 막 고령화가 되더라도 또 그리고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좀 줄어들더라도 생각해보면 지금 퇴장하는 그러한 그 인구보다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의 질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인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구 총수 아니면 그 절대적인 숫자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의견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낮았어. 이제 그분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는 경제 발전 수준이 1인당 GDP로 보면 아직 낮은 수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가서 그렇죠. 이런 수준에서 인구 고령화로 진입했고 자기네는 낮은 수준에서 진입하고 있어서 아직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교육 수준도 이미 퇴장하는 사람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그분 주장에 의하면 중국만 해도 지금 퇴장하는 인력하고 지금 새로 진입하는 인력하고 그 어떤 그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이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고 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월드뱅크의 치프 이코노미스트를 했어도 이 중국 사람인 거고 사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원래 대만계거든요. 대만에서 교육받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전향을 한 사람인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중국 경제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좀 안 좋아지면 동북아시아나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어떤 영향 미치고 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수요가 위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서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으로 나가는 그 어떤 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으로 가는 그 최종재 수출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는 또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그 선진 시장으로 가는 그러한 중간재 수출도 좀 위축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위축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 지금 잠깐 반짝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수출이 갑자기 확 두 자리로 늘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 저렇게 위축이 되면 단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이 뭐 홍콩은 뭐 중국의 일부지만 어쨌든 홍콩도 영향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도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이제 그 투자했던 많은 그 선진국들의 그 글로벌 기업들 투자가 이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많이 간다고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으로는 지금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쪽으로도 그렇게 많이 그 어떤 글로벌 투자가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기를 지나간데 그러면 한 향후 10년 뒤, 20년 뒤쯤 되면 중국은 지금의 이제 세계 G2에서 2위 자리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미국을 다시 제칠 수 있는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미국의 위치를 뭐
넘보는 정도까지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몇 가지를 추려서 첫 번째 우선 생각나는 게, 좀 전에 논의한 대로 인구 고령화가 중국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스틴 린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그 젊은 그 인력이 교육 수준이 높고 그래서 질적 수준이 높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이미 그 합계 출산율이 1.5이 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의 이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과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나? 안 되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질적 수준을 계속 뒷받침하는 결국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교육의 어떤 기관의 수준이 높아요? 아니면 미국 교육 미국이 높죠. 미국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또 안 된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보면 현재 첨단 어떤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는 미국은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가 창의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형태의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그 미국을 따라가기 힘들 거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쩌면 이 사회주의 그 공산당 일당 독재가 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단기적으로는 뭐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이게 고도화되면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공산당이 아니면 정부가 제대로 미리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몰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전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식량 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는 그 에너지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식량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은 수입해야 되고요. 에너지도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식량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에너지도 전 세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또 수출도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나라니까 이 전략적으로 둘이 부딪힐 때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그러한 전 세계 식량 어떤 시장에서 아니면 이런 에너지 시장에서 거기서 압력을 가해서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다. 현재는 전 세계 이렇게 보면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한 25%, 중국이 한 18%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한 70%가 약간 더 되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따라잡다가 이제 피크 차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서 더 못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거기가 거의 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따라잡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경제에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저는 뭐 중국 경제가 일단 인구가 일단 14억 인구고 앞으로도 GDP 성장률이 0%로 간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올해도 지금 뭐 4.5% 후반대로 지금 간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올해 한 2.6% 한다고 하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피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2.5% 수준에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최소한. 왜냐면 70년대 중반 이후에요. 평균적인 그 GDP 성장률을 보면 2.5% 수준이에요. 이게 뭐 등락은 있죠.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는데 평균을 딱 잡으면 2.5%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10%예요. 이게 뭐 그 5% 후반대 됐다가 지금 이제 5%까지 떨어졌는데 IMF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앞으로 더 계속 내려가서 이게 뭐 4%, 3%, 2% 계속 더 밑으로 떨어져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계속 따라잡지 못할 거다 하는 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고 해도 트럼프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딱 등장하면 더더욱 과감하게 미국은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자기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강한 그런 견제 굴을 날리지 않을까. 그게 뭐 그냥 단순한 아웃복싱 정도가 아니라 인파이터로서 들어가지고 좀 패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중국 경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미국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수출 주도형 그런 수출하기 굉장히 그 어떤 경제 성장하기 힘들다. 그래도 중국 입장에 생각하면 아까 저스틴 린 교수도 얘기했지만 남남 경제협력연구소 거기 소장 겸 학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요. 아 그래 이제 서방은 일단 이제 접자. 그래가지고 이 주로 이제 신흥국들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라든가 남아시아 이런 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경제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온 게 1대1로이기도 하고요. 그걸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을 거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보면 이게 건설 투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든 중국이 미국하고의 어떤 기술 경쟁에서 좀 이겨내려고 적어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저스틴 교수가 거기서도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자기네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술 경쟁력 우리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R&D 투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사이언스 저널 이런 데 지금 퍼블리케이션 하는 거 보면 중국이 숫자로 보면 지금 이 미국을 추월하는 정도예요. 이제 질적인 수준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라 말이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사실은 반박을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